어서 오세요. 괴담을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 직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 분명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대답까지 했는데, 정작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김종훈 님께서 보내주신 실제 경험담입니다. 소중한 제보에 감사드리며, 그럼 이제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 하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 여름 성경학교에서 초등부 교사를 맡았을 때의 일이죠. 제가 다니던 교회는 크지 않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앞에는 반층으로 된 연립주택이 몇 동 있었는데, 그중 한 곳에 연로한 할머니 한 분이 사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서 자주 도와드리곤 했죠. 예배가 끝난 후 종종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그 할머니는 과거에 무속인이셨습니다. 무속인으로 살아오다 큰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었고 이후 삶을 등지고 기독교 신자가 되셨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일까 할머니가 사는 그 연립주택과 그 앞 골목길이 어쩐지 기묘한 느낌을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러 일찍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로 가려면 연립주택과 교회 담장 사이의 좁은 길을 지나야 했는데 그 길목에는 오래된 전봇대가 하나 서 있었죠. 길 입구와 끝부분에는 가로등이 있었고 그 빛이 흐릿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미한 불빛 안에 누군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죠.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듯 교회 쪽으로 방향을 틀어 골목 끝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교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마당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걸음걸이라면 이미 교회 마당에 계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앞길로 가셨나 싶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봐도 마찬가지였죠. 잘못 본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금 볼 사람이 틀림없이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에는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으니 제 착각일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예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까지 나와 오리를 반겨주셨고 밝은 미소로 오리를 맞아 주셨죠. 방 안으로 들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머니께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부터 교회 나가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간 걸 어떻게 아시는 걸까? 그때 할머니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참 이상한 꿈을 꿨어. 새벽에 교회로 가는데 내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더구나. 그래서 뒤돌아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 꿈에서 깼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제가 본 건 정말 할머니였을까? 아니면 폰솜에서 걸어가던 할머니의 염원이었을까? 그 후 우리는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를 정리하러 친척 몇 분이 찾아오셨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할머니의 밤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방벽 한쪽에는 먼지가 쌓인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속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내가 새벽에 보았던 할머니의 뒷모습과 똑같이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벽에 교회로 가는 길이 두려워졌습니다. 그 골목길을 지나갈 때마다 가끔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 뒤돌아보셨을까? 이상 괴담 집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을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가 소름 끼쳤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괴담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묘한 경험, 사라진 할머니와 신비한 목숨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다. 그것은 내가 대학생 시절 다니던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초등부 교사를 맡았을 때의 일이다. 내가 다니던 교회는 크지 않은 작은 교회였고 교회 앞에는 단층으로 된 연립주택 몇 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연립주택 중 한 곳에 할머니 신자분이 한 분 계셨다. 연세가 많으셨고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서는 종종 할머니 댁에 방문하여 도와드리곤 했다. 그런데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할머니는 젊은 시절 무속인이셨다고 한다. 무속인으로 살던 중 가족을 모두 잃는 기륵적인 사고를 겪었고 그 뒤로 무속인의 삶을 청산한 소 기독교 신자가 되어 교회를 다니게 되셨다고 한다. 나는 그분의 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런 배경 때문인지 가끔은 할머니의 집에 방문할 때마다 묘한 분위기를 느낀 적도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여름 성경학교 초등부 아이들과 점심 전에 할머니 댁에 방문하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나는 새벽 예배를 마친 후 바로 방문 준비를 하기로 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가운데 교회로 향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교회로 가려면 연립주택 맨 끝동과 교회의 낮은 방 사이로 난 좁은 길을 지나야 했다. 그 길의 양쪽 끝에는 전봇대가 하나씩 서 있었고 그중 한 전봇대에는 가로등이 달려 있었다. 어둠을 걷어낸 희미한 불빛 안에 나는 동면이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으셨고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가고 계셨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순간 새벽 예배를 가시나 보네 하고 생각하며 별다른 의심 없이 계속 걸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내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다. 할머니의 걸음걸이를 생각하면 나보다 앞서 교회에 도착하셨다면 분명히 마당 한편에서 쉬고 계셨을 것이다. 하지만 마당에도 교회 안에도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잘못 봤나? 나는 당황스러웠다. 분명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할머니가 온 흔적이 없었다. 교회 앞쪽으로 난 길을 따라 가기가 늦게 있긴 했지만 새벽 이른 시간이었기에 가게들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상태였다. 혹시 내가 착각한 것일까? 의심스러운 마음을 안고 예배를 마친 뒤 아이들과 함께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평소처럼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신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아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새벽부터 교회 나가서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겠도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내가 새벽 예배에 간 사실을 할머니께 말씀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여쭤보았다. 할머니, 혹시 오늘 새벽에 교회 다녀오셨어라? 그런데 할머니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아니, 오늘은 새벽까지 탄하게 쫓아서.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잠이 잘 오더라. 그런데 꿈속에서 말이다. 새벽에 내가 교회로 가는데 내가 내 뒤를 따라오는 거야. 내가 뒤돌아서 너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잠에서 깼지.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분명 새벽에 할머니가 교회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할머니는 그 시간에 집에서 잠들어 있었다고 했다. 더 이상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하면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다. 그날 교회에서는 할머니를 위해 조촐한 장미 예배가 열렸다. 친척 몇 분이 오셔서 마지막 다시는 길을 정리해 주셨다. 나는 그때의 기묘한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지 생각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다. 그날은 무늬 소복이 쌓인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다.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느라 밤을 새고 있었다. 우리는 선물을 포장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 순간 모두가 귀를 기울였고 그 순간 들려온 것은 바로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고마웠다. 건강하렴.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기념을 지르며 놀랐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온 교회 문을 열었다. 그러나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 눈밭 위에는 단 하나의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모두가 들었지만 각자나 다르게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한 번 놀라게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인사를 하러 오셨던 것일까? 지금도 그 골목을 지날 때면 할머니 생각이 난다. 이상하게도 그 경험이 무섭지는 않다.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단도는 듯한 느낌이다. 그날 할머니는 정말 우리를 보러 오셨던 걸까? 아니면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기적이었을까? 사또 할아버지의 빈자리. 나는 대학생 시절 삼촌이 운영하는 작은 서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단골 손님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손님이 있었다. 바로 사또 할아버지였다. 사또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선술집을 찾아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셨다. 말수가 적었지만 삼촌과 나는 두 분과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정이 들었다. 어느새 사또 할아버지는 답의 일부처럼 느껴졌고 우리가 아는 한 가족처럼 친숙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또 할아버지가 갑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흘러도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삼촌과 나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핸드폰 번호도, 자택 전화번호도 몰랐다. 그저 단골 손님과 가게 주인 사이의 관계였기에 개인적인 정보는 알지 못했다. 그러던 중 삼촌이 말했다. 예전에도 갑자기 몇 주 동안 안 보인 적이 있었어. 그런데 한참 후에 다시 오시더라고. 그때 하신 말씀이 다리에 앉은 손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왔다고 하셨지. 삼촌은 그러면서도 씁쓸하게 웃었다. 독특한 성격이시니까 이번에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던 거겠지. 기분이 풀리면 다시 오실 거야. 할아버지가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파 보인 적도 없었기에 삼촌은 걱정하지 않는 척했지만 나는 삼촌이 속으로 꽤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게를 그만두었다. 이후 바빠서 가게를 찾을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삼촌에게 연락이 왔다. 미안한데 깜빡하고 준비 못한 게 있어서 슈퍼에서 필요한 물건 좀 사다 줄 수 있겠니?
나는 슈퍼에 들러 삼촌이 부탁한 물건을 챙긴 소 가게로 향했다. 가게 앞에 자전거를 세우면서 안을 들여다보니 카운터 구손의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사또 할아버지였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반가운 마음이 드러나는 재빨리 가게로 끼어 들어갔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러나 가게 안에는 삼촌만 있을 뿐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사또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삼촌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아직 아무 손님도 안 왔는데? 그 말에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방금 밖에서 분명히 할아버지를 봤어요. 카운터 구석에 앉아 계셨다고요. 그러나 삼촌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마 지나가던 누군가가 창문에 뒤친 걸 잘못 본 거겠지. 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또렷이 보았기에 삼촌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약 2주 후 삼촌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당장 가게로 올 수 있겠니? 서둘러 가게로 가보니 삼촌은 한 6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삼촌은 나를 보며 말했다. 이분이 사또 할아버지의 여동생이서. 사또 할아버지의 여동생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빠가 혼자 사는 게 늘 걱정돼서 가끔 찾아가곤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집에 갔더니 오빠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결국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며칠 후 오빠는 병원에서 숨을 거뒀어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빠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거기엔 온통 이 가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삼촌과 나는 이야기들, 그리고 당신 이야기들도 많이 적혀 있더군요. 여동생은 조용히 일기장을 삼촌에게 내밀었다. 아마 단순히 갖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삼촌과 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거기엔 사또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삼촌과 나와 나눈 대화들, 그리고 그 속에서 느낀 작은 행복들.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다. 삼촌도 마음이 복잡한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여동생이 돌아단소, 삼촌은 가게 문을 닫았다. 오늘은 술 한잔 해야겠다. 우리는 조용히 술을 마셨다. 그리고 나는 문득 얼마 전의 일이 떠올랐다. 삼촌. 혹시 내가 본 사또 할아버지. 그때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오신 걸까요? 삼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어차피 이제 우리 가게엔 다시 오실 수 없으니까. 그러고는 가볍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삼촌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걸 보았다. 다음 날, 삼촌은 작은 팻말 하나를 만들어 가게에 가져왔다.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약서. 그리고 그것은 사또 할아버지가 항상 앉던 자리 위에 조용히 놓였다. 사토시 할아버지의 자리. 삼촌이 운영하는 작은 이자카야에서 3년 동안 빠짐없이 모시던 사토시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 평소처럼 단골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다리의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술을 마시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자 삼촌도 나도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핸드폰도 없었고 자택 전화번호도 몰랐다. 즉,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삼촌은 예전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다고 했다. 한참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이유를 묻자 그때는 단순히 가게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다고 했다.
그러니 이번에도 뭔가 기분이 상할 일이 있어서 잠시 안 오는 것뿐일 거라고 삼촌은 말했다. 할아버지는 평소 특별히 아픈 기색도 없었고 지령이 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었으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닐 것 같다. 하지만 삼촌의 얼굴엔 왠지 모르게 순경이 쓰이는 표정이 서려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개인적인 이유로 다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촌이 급히 나에게 연락을 했다.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며 슈퍼에 들러 필요한 물건을 사서 가져다 달라고 했다. 나는 삼촌이 말한 물건들을 사고 가게로 향했다. 가게 앞에 자전거를 세우면서 안을 들여다보니 카운터 구석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바로 사토시 할아버지였다. 순간 반가운 마음이 들어 얼른 가게로 뛰어 들어갔다. 하지만 가게 안에는 삼촌만 있을 뿐 사토시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나는 삼촌에게 물었지만 삼촌은 이상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무슨 말이야? 아직 아무도 안 왔는데? 나는 방금 자전거를 세우면서 본 것을 설명했지만 삼촌은 아마 다른 노인이 지나가다 일이 기친 것을 잘못 본 것일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그것은 분명 사토시 할아버지였다. 그러나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지 약 2주 소 삼촌에게서 다시 급한 연락이 왔다. 가게로 빨리 오라는 것이었다. 서둘러 가게로 가보니 삼촌이 한 중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여성은 사토시 할아버지의 여동생이었다. 그녀는 오빠가 한 달 전 집에서 쓰러져 입원했으며 결국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나는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야. 여동생은 오빠의 유통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온통 삼촌 가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뿐이었다고 했다. 오빠가 얼마나 가게에서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게 된 그녀는 이 일기장을 삼촌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조심스레 내밀었다. 삼촌과 나는 조용히 일기장을 펼쳐 읽었다. 거기엔 삼촌과 나에게 했던 대화들, 가게에서의 즐거웠던 기억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사소한 대화 하나하나 마치 보석처럼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삼촌과 나는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술을 마셨다. 그리고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얼마 전에 제가 볼 사토시 할아버지, 혹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리신 걸까? 삼촌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사토시 할아버지 자리는 영구적으로 비워두자.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셨으니까 길을 산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그렇게 말한 삼촌은 특유의 털털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리고 다음 날, 삼촌은 작은 트레이트를 하나 준비해서 그 자리 위에 놓았다. 이 약서. 그 후로 가게를 찾는 단골 손님들은 사토시 할아버지의 자리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올 때마다 작은 과일이나 단고 같은 것을 사와서 조용히 그 자리 위에 놓고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삼촌이 좋아하는 유명한 가수가 갑자기 가게를 찾아왔다. 삼촌이 어린 시절부터 응원하던 야구선수도 불쑥 방문했다. 그리고 한 잡지에서는 삼촌의 가게를 술집이지만 밥이 엄청 맛있는 곳이라며 소개했다. 그 덕분에 가게는 손님들로 넘쳐났고 한때 접었던 점심 장사까지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오랜만에 가게를 찾았다. 그런데 그곳에는 새로운 단골 손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와 그들의 4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갑자기 아이가 카운터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할아버지가 있어. 부모는 순간 당황했다. 아이의 어머니가 급히 사과하며 이 아이가 가끔 이상한 말을 해서요. 라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삼촌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받아다 물었다. 넌 할아버지야? 아이의 대답은 나와 삼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삼촌이란 저를 보면서 웃고 있어요.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우리 가게에서 그런 분은 단 한 명뿐이었다. 삼촌과 나는 선우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가게 조명이 순간적으로 밝아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삼촌은 긴듯 웃으며 말했다. 역시 사토시 할아버지인가 보네. 그리고 며칠 후 삼촌의 가게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카운터 한쪽 눈에 띄는 곳에 사토시 할아버지와 삼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나는 삼촌에게 물었다. 언제 찍은 거예요? 삼촌은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에 폰으로 찍은 걸 인화해서. 그리곤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나는 사토시 할아버지가 앉아 있던 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왠지 그곳에서 정말로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만 같았다. 택시기사의 기이한 경험. 늦은 밤, 한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웠다. 어린 아들과 젊은 어머니가 함께 타는 평범한 모자 손님이었다. 아이는 4~5살쯤 되어 보였고, 어머니는 단정한 모습의 상당한 미인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는 어딘가 신비한 분위기가 풍겨나왔다. 택시는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곧 공동묘지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그 순간, 아이가 차창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불꽃이 떠다녀. 사람 얼굴이 보여.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뒤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이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차창 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해. 택시기사는 흠칫 놀라며 속보를 지렸다. 다시 백미러를 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이가 보는 것은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아이는 차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어떤 아이가 우리 차에 매달려 있어. 택시기사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다. 속도를 50km로 유지하며 달리고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달리는 차에 매달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조심스럽게 백미러를 다시 확인했지만 김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택시기사는 속으로 아이들이 가끔 소공이 되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해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저 아이가 웃으면서 인사해. 그때 택시기사는 이상하게도 아이의 어머니가 조용히 담담하게 반응하는 것이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러더니 택시기사를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이가 영이 맑아서 그런 걸 자주 봅니다. 이해해 주세요. 택시기사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한번 슬쩍 보았다. 그녀는 부드럽고 우아한 목소리를 가졌으며 얼굴은 마치 조각처럼 매끄러웠다. 단순한 미인이 아니라 어딘가 신비롭고 인간 같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수석 방향으로 몸을 숙이더니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안녕. 너 이름이 뭐야? 택시기사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조수석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는 마치 거기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말을 걸고 있었다. 이때부터 택시기사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허공을 보며 말했다. 죽은 지 오래됐어? 우리 엄마랑 비슷한 날이야? 택시기사는 그 말을 듣고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너무 불길한 느낌이 들었고 아이가 계속해서 없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결국 그는 천다못해 웃으며 말했다.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그러자 아이는 파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저씨 옆에 있는 여자. 순간 택시기사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조수석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분명히 허공에 대고 말을 걸고 있었다. 택시기사는 차를 세우고 반잔이라도 이들을 내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사만 해도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풍기는 알 수 없는 카리스마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아이가 갑자기 어머니의 귀에 속삭였다. 그런데 그 속삭임이 조금 커서 택시기사의 귀에도 들려왔다. 엄마, 실성이 뭐라? 순간 택시기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실성이라는 단어는 분명 자신이 방금 속으로만 생각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가 그 말을 그대로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때 아이의 어머니가 조용히 아이의 무릎을 잡더니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가져가며 말했다. 시. 그 순간 택시기사는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본 어떤 순간보다도 강한 공포를 느꼈다. 아이의 어머니는 자신이 방금 속으로 한 생각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후로 택시기사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라디오 볼륨을 최대한 높이고 목적지까지 달렸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아이와 어머니는 천천히 내렸고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한 뒤 조용히 문을 닫았다. 택시기사는 문이 닫히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아이와 어머니가 내릴 때 그들은 분명 요금을 지불했고 직접 문을 열고 나갔다. 즉, 귀신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는 확신했다. 그 모자는 사람이 아니야.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날 이후 택시기사는 절대 손님의 속마음을 떠올리지 않게 되었다. 택시기사와 수수께끼의 모자. 깊은 밤, 택시기사는 오늘도 손님을 태우고 도심을 벗어나 외곽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시간이 이미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라 거리는 조용했고 가끔씩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도로를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길가에 한 모자가 서 있는 곳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눈에 띄는 그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단정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아이를 동반한 엄마였기에 택시 기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차를 세웠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아이의 엄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목적지를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마치 오랜 세월 단련된 듯한 기품이 느껴졌다. 택시 기사는 목적지를 확인한 후 차를 출발시켰다. 차 안은 잠시 조용했다. 아이는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엄마는 조용히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말을 꺼냈다. 엄마, 저기다. 불꽃이 날아다녀. 택시 기사는 순간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아있는 아이를 힐끗 보았다. 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불꽃? 기사도 혹시 무언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뒷미러와 사이드미러를 번갈아 확인했다. 하지만 어둠 속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택시 기사 눈에는 그저 조용한 방골이뿐 불꽃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불꽃 안에 사람 얼굴이 있어. 나한테 손을 흔들고 있어.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들뜬 듯했다.
택시 기사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다시 한번 차창 밖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아이의 착각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신경을 끄려 했지만 아이의 다음 말이 그를 멈칫하게 만들었다. 엄마, 떤 아이가 우리 차에 매달려 있어. 택시 기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이는 손가락으로 차창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다. 저 아이가 날 보면서 웃고 있어. 인사도 서고 있어. 그러나 택시 기사가 아무리 확인해도 차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속으로 이상한 애네, 애라고 생각하며 아이의 말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런데 그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아이의 엄마가 뜻밖에도 짧게 한마디를 했다. 우리 아이가 영이 맑아서 그래요. 조금 낯설겠지만 이해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고 심지어 튀어나왔다지 했다. 택시 기사는 순간 그녀를 킬끗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그제야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다. 그녀는 매끈한 피부의 순단한 미인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미인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가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신비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고 품위 있는 말투와 태도에서 마치 귀족 같은 느낌이 들었다. 택시 기사는 괜히 주눅이 들어서 그저 머쓱하게 웃으며 그렇군요, 애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어야. 아이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는 어느 순간 몸을 앞으로 숙여 조수석 쪽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택시 기사는 소름이 돋았다. 조수석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는 마치 겁이 누군가나 있는 듯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진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엄마의 반응을 살폈지만 그녀는 별다른 동요 없이 가만히 있었다. 잠시 후 아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죽은 지 오래됐어? 우리 엄마랑 비슷한 날이야? 택시 기사는 점점 불쾌함과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천다못해 아이에게 물었다. 너,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자 아이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저씨 옆에 있는 여자. 그 말을 듣는 순간 택시 기사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의 옆자리엔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도저히 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갈 자신이 없었다. 차를 길가에 세우고 당장 내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이의 엄마나 묘하게 미학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결국 택시 기사는 속으로 차를 차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저 아이가 뭔가를 잘못 본 거겠지. 그래, 그냥 조용히 목적지까지 태워지자. 그러던 중 아이가 엄마에게 기속말을 했다. 그런데 그 소리가 택시 기사의 귀에도 들려버렸다. 엄마, 실성은 게 뭐라? 택시 기사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방금 전 자신이 속으로만 생각했던 말이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입 밖으로 낸 적 없는 생각을 아이가 정확히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이의 엄마는 천천히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고 속삭였다. 시.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묘한 진짠감을 자아냈다. 택시 기사는 그 순간 콘이 나달 것 같다. 도저히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급히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시끄러운 음악이 차 안을 가득 메우자 그나마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미친 듯이 달렸다. 마침내 도착한 후 아이와 엄마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엄마는 택시 기사에게 미소를 지으며 정확한 요금을 지불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사라졌다. 택시 기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대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정말 사람이었을까? 요금을 내고 직접 문을 열고 내린 걸 보면 분명 귀신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모자는 인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이상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그 시간에 외곽 지역을 운행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산속에서 만난 기묘한 흰열과 물고기의 저주. 그날은 날씨가 맑았고 일기예보에도 비가 올 확률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하늘은 여전히 취한이 쨍쨍했고 불은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는데도 느닷없이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산속 날씨가 변덕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이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계곡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큰 동물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짐승인지 아니면 다른 존재인지 알 수 없는 그 소리는 우리를 압도했다.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고 계곡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 컴컴한 소나무 숲속, 계곡 성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약 10명 정도의 사람들. 그들은 모두 검은 물씬, 원도, 기모노와 젓갈색 카파만을 입고 있었다. 마치 과거의 장례 행렬 같기도 하고 의식을 치르는 자들 같기도 한 모습이었다. 우리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자아냈기 때문이다.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우리도 겁에 질려 전력을 다해 도망쳤다. 계곡을 따라 정신없이 달리면서도 계속해서 길을 확인했지만 그들은 마치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듯이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얼마나 뛰었을까. 앞에 호수가 보일 즈음 이상하게 내리던 비가 어느새 멈춰 있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살았다. 나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러나 그때 깨달았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우리가 처음 들어왔던 길이 아니었다. 분명 계곡을 따라 내려왔는데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반대편이었다. 작은 수로를 건너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도망쳤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집으로 돌아오자 내 얼굴을 보자마자 할머니의 안식이 변했다. 이게 무슨 얼굴이야? 산에서 대체 뭘 본 거야? 할머니는 바늘치듯 물었고 나는 거물쩍 넘어가려 했지만 그녀는 바짜고짜 불경을 메우기 시작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조용히 묻자 나는 그날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마디 했다. 여우 시집가는 날이었나 보군. 아마도 별일 없겠지만 잡은 물고기는 돌려보내주자. 우리는 그제야 바구니에 담아두었던 물고기들을 떠올렸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함께 호수로 가서 물고기들을 모두 모아주기로 했다. 하지만 바구니를 열어보는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다. 물고기들은 이미 전부 죽어 있었다. 하얀 배를 뒤집고 둥둥 떠있는 물고기들을 보며 나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그러나 우리는 물고기들을 조용히 물속에 들돌려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년이 흘러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다. 여름방학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어느 날, 두 친구와 함께 바다낚시를 가기로 했다. 그런데 출발 당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갑작스럽게 한기가 몰려오더니 구토와 고열이 나기 시작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낚시를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들고 나는 빠지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어제의 고열과 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나는 반신이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함께 낚시를 가기로 했던 두 친구가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만약 내가 함께 갔다면 나 역시 그 차 안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두 친구를 떠나보내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난주 출근길 전철에서 모신코 앞에 앉은 새누리맨이 읽고 있던 게르나치 잡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꽃이. 그때 두 친구는 나처럼 물고기를 돌려보내지 않았던 걸까?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들은 중고노를 일찍 여의었고 물고기를 잡으면 돌려보내야 한다는 옛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 내가 친구들에게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물고기를 풀어주었기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걸까? 왜 나는 그들에게 물고기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걸 말해주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회사에 휴가기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지금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던 밤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내일은 친구들의 묘에 찾아가 그날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부모님의 묘에도 천배를 갈 것이다. 창밖에서는 호수의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고 있다. 친구들이 떠났을 때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나는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다시 눈물이 흐른다. 이제라도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 같다. 겨울의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어느 날, 나는 낚시를 하러 나갔다. 그때가 아마 2014년 즈음이었을 것이다. 겨울철에는 데스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었다. 물이 따뜻하게 흘러나오는 곳이거나 수심이 얕거나 갑자기 짚어지는 장소 같은 특정한 조건을 갖춘 곳만이 겨울철 데스 낚시에 적합했다. 내가 자주 가던 곳도 마찬가지였다. 그곳은 앞쪽은 얕았지만 석축으로 이루어진 경사면을 따라 몇 걸음만 나아가면 갑자기 짚어지는 곳이었다. 그리고 둔 위쪽에는 작은 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산이라기보다는 따따지른 절벽처럼 보이는 바위산에 가까웠다. 덕분에 바람을 맞아 주었고 바위가 햇빛을 받아 열을 머금고 있어 상대적으로 따뜻한 곳이었다. 물론 위험한 장소였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겨울철 데스 낚시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명소였다. 게다가 가장 좋은 점은 이곳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나도 원래 몰랐던 장소였다. 아랫집에서 잠어 낚시를 즐기는 형을 통해서야 이곳을 알게 되었다. 그 형이 아니었다면 나도 이곳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곳을 가면 늘 마주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나는 그의 겨울 한 달 가까이 그 장소에서 낚시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밤 12시가 조금 넘으면 항상 그 사람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낚시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니었다. 석축 위에 앉아 조용히 담배를 피우다가 다시 돌아가곤 했다. 그가 머무른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어떤 나는 10여 분 정도 머물다 나갔고 어떤 나는 30분 정도 있다가 떠났다. 나는 낚시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터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일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씻고 낚시 장비를 챙겨 자전거를 타고 그곳으로 향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다. 대개 밤 10시쯤 도착했고 이후 몇 시간 동안 낚시에 집중했다. 겨울 낚시는 쉽지 않았다. 날씨가 너무 추웠고 낚싯줄과 낚싯대 가이드에는 금세 얼음이 맺혔다. 손가락은 반단을 잃었고
때때로 내 얼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콧물인지 눈물인지도 모를 정도로 치이가 매서웠다. 그래도 낚시에 대한 열정 하나로 그곳을 찾았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보내면서 나는 그 사람과 자연스럽게 몇 번 마주쳤다. 어느 날, 문득 그가 담배를 찌는 모습을 보면서 나 혼자 커피를 마시는 게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일부러 종이컵을 챙겨서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것이 그와의 첫 대화였다. 그는 나보다 훨씬 연배가 있어 보였고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몇 번의 커피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는 동네에서 막걸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작은 파전 가게였는데 알고 보니 내가 알던 가게였다. 그는 나에게 한잔하러 오라고 권했고 나는 언젠가 들르겠다고 했다. 우리는 낚시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매일매일 이곳을 찾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한 남자가 있었다고 했다. 그 친구는 한때 이곳에서 거의 매일 낚시를 했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2년 가까이 매일같이 이 자리에서 베스 낚시를 했다고 했다. 그의 친구는 원래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가게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결국 아내와 이혼했고 서울로 올라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울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다. 몇 개월 만에 퇴사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는 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오로지 낚시만 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년 가까이 매일같이 이곳에서 낚시를 했다고 한다. 당연히 가족들은 판받지 않게 여겼다. 그의 어머니는 물론 함께 살던 형과 형씨도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어딘가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아저씨의 가게로 찾아왔다. 그때가 밤 11시쯤이었다. 작은 동네였기에 그 시간에는 가게에 손님이 거의 없었다. 아저씨는 가게를 정리하고 막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취한 친구가 비틀거리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한잔하자. 그는 이미 만취한 상태였다. 아저씨가 자세히 보니 친구의 얼굴이 이상하게 부어 있었다. 눈두덩이도 부어 있었고 입술도 퉁퉁 부어 올라 있었다. 심지어 손등에도 상처가 있었다. 아저씨는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나 오늘 진짜 이상한 걸 봤어. 아저씨는 그 친구가 본 것이 무엇인지 듣고 싶으신가? 겨울바람이 살을 예든 매서운 어느 날 밤, 나는 늘 그렇듯 낚시를 하나 나갔다. 2014년 겨울이었다. 겨울철 베스 낚시는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수온이 따뜻하게 유지되는 특정한 장소, 혹은 얕다나 급격히 짚어지는 곳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가능했다. 내가 다니던 곳은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장소였다. 그곳은 속출이 경사진 형태로 이어져 있었고 수심이 갑자기 짚어지는 곳이었다. 위쪽에는 작은 산이 있었지만 사실 산이라기보다는 따따지른 바위 절벽에 가까웠다. 덕분에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주었고 바위가 햇빛을 머금고 있어 겨울에도 상대적으로 따뜻한 곳이었다. 다소 위험한 지형이었지만 베스를 낚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였기에 나는 종종 그곳을 찾곤 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내가 이곳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밤 12시가 조금 넘는 시간이 되면 항상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낚시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석축 위에 걸터앉아 조용히 담배를 피우다가 사라지고 났다. 그가 머무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10여 분 있다가 닫고 또 어떤 날은 30분 넘게 머물렀다. 나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납치에 몰두하다 보니 주변에 누가 있든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그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나는 핸드폰 불빛을 비춰 커피를 마시려다가 문득 그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았다. 혼자 담배를 태우는 그를 보고 있자니 나 혼자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일부러 종이컵을 하나 더 챙겼다. 그리고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그에게 건넸다. 그것이 우리 사이의 첫 대화였다. 그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몇 번의 커피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그는 동네에서 작은 막걸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파전을 곁들여 파는 작은 가게였는데, 내가 알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는 나에게 한잔하러 오라며 권했다. 나는 언젠가 들리겠다고 말하고 넘어갔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친구는 이곳에서 2년 가까이 거의 매일 납치를 했던 사람이었다. 원래 납치를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일같이 이곳에 나와 납치를 하더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친구가 매일같이 납치터에 나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과거의 가게를 운영하며 다정을 꾸리고 살았지만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것이 원만히 되었다. 결국 아내와 이혼했고 이후 서울로 올라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몇 달 만에 퇴사한 후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고향으로 내려온 뒤에도 그는 다시 일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당연히 탐탁지 않게 여겼다. 특히 형과 형수는 그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어느 날 밤 11시경 그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아저씨의 가게로 찾아왔다. 한잔하자. 이미 만취한 상태였다. 아저씨는 그를 열심히 살펴보았는데 이상하게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었다. 눈두덩이며 입술이며 손등까지 멍과 상처투성이었다. 너 왜 그래? 어디서 싸우고 온 거야? 그렇게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소주나 한 병 달라고 말했다. 아저씨는 순간적으로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우선은 가게 문을 닫고 남아있던 두부와 전을 데워 술 한 잔을 함께 했다. 둘은 꽤 많이 마셨다. 그러던 중 그의 친구가 갑자기 뒤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술이 잔뜩 취해 흐느끼던 그는 그제야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알고 보니 그는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였다. 게다가 금 외에도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이 무엇인지는 아저씨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그의 심각한 병이었다.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도 있는 병이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다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일하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매일같이 납치터로 나간 곳이었다. 그는 집에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형도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병까지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가족들에게 더 큰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형은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알았다 하더라도 형의 성격상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형은 예전부터 주먹이 먼저 나가는 성격이었다. 동네에서도 싸움꾼으로 유명했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날 밤, 형은 동생을 심하게 때렸다. 50이 넘은 나이의 형에게 맞고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동생.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 그는 맞고 나온 후 술을 마셨고
홧김에 어디선가 주먹으로 벽을 쳤다. 그래서 숨까지 바쳐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아저씨의 가게를 찾았던 것이다. 아저씨도 듣는 내내 울먹였다. 그러다 친구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자길 상자를 꺼냈다. 이거 너한테 주려고 왔다. 상자 안에는 작은 금반지가 들어있었다. 아기 돌반지처럼 작았지만 조금 넓은 형태였다. 이게 뭐야? 아저씨가 물었지만 친구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술이 너무 취한 상태라 아저씨는 반지를 받아 주었다. 친구가 다시 가져가면 치짐에 잃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아저씨는 그를 가게에서 재웠다. 다음 날 아침 해장국을 먹으며 아저씨는 다시 반지를 돌려주려고 했다. 야, 이거 너나 다자. 하지만 친구는 반어했다. 싫어. 버릴 거야. 결국 아저씨는 반지를 다시 보관하기로 했다. 식사를 마친 후 아저씨는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친구는 말했다. 집에 갈 거야. 아저씨는 반가웠다. 그래, 잘 생각했다. 힘들어도 가족한테 얘기해. 나도 도와줄게. 그렇지 친구를 대움하고 가게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 마치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친구의 마지막 선물. 아저씨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는 가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친구는 거의 매일같이 가게에 들렀다. 어느 날, 그 친구가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심하게 망가진 채로 가게로 들어왔다. 멍이 들고 상처가 나 있어 누가 봐도 다쳐서 온 것이 분명했다. 아저씨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야, 너 왜 그래? 어디서 싸우고 온 거야? 그러나 친구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으며 친지나 한 병 달라고 말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아저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닭에 물을 닫고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했다. 마침 가게에 남은 두고와 전에 부친 전들이 있어 그것을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는 꽤 많이 취했다. 아저씨도 친구도 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졌을 즈음 갑자기 친구가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깜짝 놀라 당황했지만 가만히 지켜보며 친구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한참을 울던 친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친구는 한쪽 눈이 거의 실명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고 반신이 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치명적인 병이 있었다고 했다. 정확한 병명은 아저씨도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것이었지만 치료가 어려운 병이며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 병 때문에 친구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일을 구할 수도 없었고 병으로 인해 일할 의욕조차 사라져 버린 상태였다. 그렇게 하루하루 낚시를 하러 나가는 것이 친구의 일상이 되었다. 아저씨는 친구가 원래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친구는 매일 낚시를 하면서도 그것을 즐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물가에 앉아 있었던 것이었다. 그냥 집에 있어 봤자 답답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낚시터에 나갔어. 친구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씀에는 깊은 서무함과 절망이 묻어 있었다. 친구는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병을 말하지 않았다. 덤도 힘든 상황이었고 어머니는 조카들을 돌보며 겨우겨우 살아나는 형편이었다. 우리 집도 힘든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가족들한테 짐만 되잖아. 그러던 어느 날 친구는 형에게 심하게 맞았다. 친구의 얼굴이 망가진 이유는 바로 형 때문이었다. 형은 젊었을 때 동네에서 주먹 좀 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성격이 거칠었다.
무슨 일이든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다. 친구와 형에게 맞은 것이 처음이 아니었고 그날은 유독 심하게 맞았던 날이었다. 나이 50이 넘어서 형한테 맞고 다닌다는 게 참 웃기지? 친구는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친구는 내성적이고 몸도 야탄탄이었다. 어릴 때부터 조용한 성격이었고 형처럼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형이 화가 나서 폭력을 행사해도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 채 그저 맞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도 형한테 맞고 나와서 속이 상했던 친구는 술을 마시며 밥김에 어디에 주먹을 쳤는지 손까지 다 망가진 상태였다. 실기운이 오르면서 그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아저씨는 그런 친구를 보며 함께 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친구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아저씨에게 건넸다. 이거 너한테 주려고 가져왔어. 아저씨는 갑자기 건네받은 상자가 위야에서 물었다. 이게 뭐야? 그러나 친구는 취한 얼굴로 그냥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아저씨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돌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거 뭐야? 왜 돌반지를 나한테 줘? 아저씨가 다시 물었지만 친구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취한 숨기였기에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도 없었다. 아저씨는 혹시라도 친구가 취중에 이 반지를 잃어버릴까봐 일단 보관하기로 했다. 그날 밤 아저씨는 가게 한쪽에 자리를 펴서 친구와 함께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친구를 깨워 국밥집으로 데려가 밥을 먹이며 어제 받을 상자를 돌려주었다. 이거 너한테 정말 중요한 거 같은데 왜 나한테 주냐? 그러나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냥 내가 다져. 너한테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아저씨는 그런 친구의 태도가 이상했다. 야, 이런 금반지 가지고 뭐 하냐? 너나 다져. 그러자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 버릴 거야.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결국 반지를 돌려주지 않고 다시 보관하기로 했다. 그리고 친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친구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날 잔차를 시작하려던 아저씨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아저씨는 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씨를 발견했다. 다이 아따나 다이에게. 그 순간 아저씨는 신음이 돋았다.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친구에게 처음으로 선물한 반지였다. 그런 중요한 물건을 친구가 자신에게 줬다는 것은 이거 심각하다. 아저씨는 급히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불길한 느낌이 엄습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가 매일 납치를 하던 곳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갔다. 가는 도중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차와 구급차가 지나갔다. 그리고 그 차량들이 향하는 곳이 바로 친구가 납치하던 방향이었다. 설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아저씨는 온 힘을 다해 오토바이를 몰았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아저씨는 친구가 강물에 빠져 숨졌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 후로 아저씨는 매일 밤 친구가 죽은 자리에서 강물을 바라보았다. 친구의 반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결국 그 반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친구는 마지막 순간에도 가장 고마웠던 사람에게 자신의 가장 심심한 것을 남겼다는 것이다. 신비로운 누나와의 여름. 나는 어릴 적부터 곤충을 좋아했다. 다른 아이들은 축구나 야구를 하며 놀았지만 나는 손자 논밭과 단타를 돌아다니며 곤충을 잡고 관찰하는 것이 더 즐거웠다. 하지만 내 취미를 이해해주는 친구는 없었다. 그런 내게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다. 그날도 평소처럼 곤충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다가와 내 곤충 채집돔을 흥미롭게 들여다보며 말했다.
우와, 이거 내가 잡은 거야? 대단하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취미를 칭찬해 준다는 사실에 심장이 조근거렸다. 그 여자는 자신을 누나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렇게 나는 누나와 친해지게 되었다. 우리는 함께 밭과 기울로 곤충을 잡으러 다녔다. 만나기로 한 장소는 한산 마을 밀과에 있는 오래된 지장보살상이 있는 곳이었다. 나는 할머니께 누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할머니는 여름이라서 야마다 신의 딸이 놀러 온 모양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집딸이 몸이 약하니 너무 귀찮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다. 우리 마을은 이미 과수화로 인해 미지인이 거의 오지 않는 지역이었기에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누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누나는 참 신비로운 사람이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내가 가족에 대해 모르면 교묘하게 대화를 돌려버리곤 했다. 하지만 내 이야기는 늘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나는 학교에서 따돌림 당했던 일, 엄마나 돌아가신 일, 그리고 어른들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던 내 속마음까지 누나에게 이야기했다. 누나는 그런 나를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고 어느 순간 나는 누나가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생각을 누나에게 말했을 때 누나는 말없이 나를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그렇게 누나와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나는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열도 나지 않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다. 누나와 만나지 못하는 것이 더 싫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더 나빠졌다. 결국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내 상태를 알아채셨고 나를 병원에 데려가셨다. 그리고 나는 어른들의 감시하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누나를 만나고 싶다고 조르고 떼를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아버지는 야마다 시내 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난 외할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다. 도대체 누구랑 논 거냐? 야마나 시내에 따는 이곳에 온 적이 없다고 하셨다는 것이었다. 외할아버지는 다시 내게 누나의 이름과 생김새를 물으셨다. 나는 그제야 누나의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추주한 지식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때도 나는 왜 어른들이 그렇게 긴장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마을은 모두가 서로를 아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외지인이 오면 금방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중에는 내가 말한 누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나는 누나를 만나는 것이 금지되었고 한동안 집 안에서만 지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집 뒤편밭에서 곤충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점심때쯤 갑자기 누나가 나타나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사토시, 난야. 나는 너무 반가워서 달려갔다. 그리고 예전처럼 함께 곤충을 잡으며 놀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나는 동네에서 누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순간부터 누나를 보는 것이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누나는 정말 누구였을까? 신비로운 누나의 기밀. 나는 어린 시절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논밭과 지호를 돌아다니며 곤충을 채집하는 것이 더 즐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나에게 다가와 내 곤충 채집품을 들여다보며 감탄했다. 우와, 이거 내가 잡은 거야? 정말 대단한데. 누군가 내 취미를 칭찬해 준 것은 처음이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그 아이에게 한눈에 반해버렸다. 그 아이는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고 나에게
누나라고 불러도 돼, 라고 말했다. 그날부터 나는 누나와 친해졌다. 우리는 함께 논과 개울을 돌아다니며 곤침을 잡았다. 늘 만나던 장소는 마을 외곽, 오래된 지장보살상이 있는 곳이었다. 나는 누나에 대해 미할머니께 이야기했는데 미할머니는 야마나 신의 딸이 여름이라 놀러 온 모양이구나. 그 아이는 몸이 약하니까 너무 귀찮게 하지 마라 라고 하셨다. 우리 마을은 과소화로 인해 외지인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다.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지만 나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누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울 뿐이었다. 하지만 누나는 참 신비로운 사람이었다.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고 내가 가족에 대해 물으면 교묘하게 대화를 돌렸다. 그러나 내 이야기는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나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 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내 속마음까지 누나에게 이야기했다. 누나는 그런 나를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다. 어느 순간 나는 누나가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생각을 누나에게 말했을 때 누나는 슬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렇게 여름날의 만남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나는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열도 나지 않고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다. 누나와 만나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점 몸이 약해지자 결국 위안아버지와 위할머니도 내 상태를 알아채셨고 나를 병원에 데려가셨다. 이후 나는 외출이 금지되었다. 나는 계속 누나를 만나고 싶다고 떼를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아버지는 야마나 시내 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를 끊은 후 외할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다. 도대체 누구랑 논 거냐? 야마나 시내에 딸은 이곳을 온 적이 없다고 했다. 외할아버지는 내게 누나의 이름과 생김새를 물었지만 나는 그제야 누나의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외할아버지와 위할머니는 초조한 지색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우리 마을은 모두가 서로를 아는 작은 시골이었다. 외지인이 오면 금방 소문이 났다. 그러나 내가 말한 누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나는 누나를 만나는 것이 금지되었고 한동안 집에 갇혀 지내야 했다. 그런데 하루는 집 뒤편밭에서 곤충을 찾고 있었는데 점심때쯤 갑자기 누나가 나타나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사토 씨, 안녕. 나는 너무 반가워서 달려갔다. 그리고 예전처럼 함께 곤충을 잡으며 놀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위안아버지와 위할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누나와 함께 있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갑자기 궁금해졌다. 점심에 누나랑 같이 놀았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할아버지와 미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혼자 놀고 있었잖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었다. 두 분은 점점 얼굴이 굳어졌고 내 할아버지는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나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한다. 그때 나는 어린 마음에도 절망감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커서야 알게 되었다. 그 마을에는 옛날부터 아이들이 사라지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친구가 적은 아이일수록 사라지기 쉽다는 전설이 있었다. 그리고 사라진 아이들은 모두 사라지기 직전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한다. 외할아버지는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나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연락해 나를 더 큰 병원으로 보내기로 했던 것이다. 나는 어떻게든 마을에 남고 싶었지만
결국 일주일 후에 떠나는 것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단 한 발자국도 집 밖에 나갈 수 없었다. 떠나는 날, 나는 마루에 앉아 울면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누나가 서 있었다. 사토시, 무슨 일 있어? 누나는 언제나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다. 나는 물 먹이며 말했다. 이제 돌아가야 해. 아버지를 따라 올라가야 해. 그러자 누나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구나. 하지만 나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괜찮아. 어디서든 널 응원할게. 그리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다시 오면 누나를 만날 수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누나는 말없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용히 정원 밖으로 나갔다.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누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 후 나는 마을을 떠났고 몸 상태도 점점 좋아졌다. 놀랍게도 다시 학교로 돌아난 소에는 더 이상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년 여름이 되면 외할아버지 댁을 찾았다. 그리고 누나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다시는 누나를 만날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나는 정말 누구였을까? 마을의 전설 속 존재였을까? 아니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난 존재였을까? 혹은 그저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내가 어린 시절 실제로 경험한 기묘한 이야기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누나는 이었을까? 이었을까? 2010년과 2011년 즈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친구 일이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때 지역 커뮤니티 모임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카페에서 모여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고 친목을 다지는 모임들이 많이 있었죠. 그 모임은 주로 같은 지역, 같은 또래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곳이었는데 제 친구도 그런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 나갔을 때 이야기하다 보니 저랑 친구가 같은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게다가 동갑이고 학번도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친해졌고 그 이후로 모임이 있는 날마다 서로 연락해서 같이 나가곤 했습니다. 그 모임에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점점 모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친해지고 친목을 다지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녀 간의 문제가 생기고 말다툼도 심해지면서 모임이 점점 복잡해졌죠. 결국 저랑 친구는 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그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탈퇴했어요. 그런 뒤로 몇 달이 지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제가 살던 곳은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었어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오래된 집들이 있던 동네였죠. 친구는 그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종종 그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어요. 그날도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고 그때 친구가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그 모임에서 나온 뒤로 모임에서 결혼한 한 커플이 있었어요. 그 결혼식도 다녀왔고 이후로도 친구는 그 커플과 연락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다녀온 뒤로는 더 이상 그들을 만날 일이 없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그 모임에서 결혼한 커플 중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요즘 동네에서 자주 보였다는 것이었어요. 그 여자 이름을 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그 여자와 굉장히 친했었고 서로 유쾌하게 웃으면서 장난도 많이 치던 사이라서 그 여자를 길에서 본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그 작은 점자 같은 곳에서 그 여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결혼식 후에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길목에 서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순이를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되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친구가 불러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골목을 지나쳐서 계속 걸어갔다고 해요. 친구는 처음에는 그 여자를 잘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은 가로등도 많아서 어두운 곳이 아니었고 바로 앞에서 본 것도 아니었기에 확실히 잘못 보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그 여자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했죠. 친구는 계속해서 그 여자가 지나가는 골목으로 따라갔는데 그 여자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친구는 그 골목이 일자형으로 집들 사이에 나 있는 길이라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에 그 여자가 사라진 걸 믿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바로 집으로 달려갔고 집에 들어가서 시계를 봤는데 그때 시간은 밤 12시가 조금 넘을 시간이었다고 해요. 친구는 대입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날은 일이 늦게 끝났고 집에 들어올 시간이 새벽 3시였어요. 친구는 그날 바순이를 보고 바로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순이를 본 뒤 그녀가 사라짐 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무 이상도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그 일이 신경이 쓰이고 점점 더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때 일이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도 그 친구는 바순이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고 해요. 정말 기이한 일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이상하다 정도로 넘겼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본 일이 무엇인지 아직도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날 친구가 본 바순이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 궁금하네요. 친구가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올 시간이 평소 귀가 시간보다 2시간 넘게 늦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의 기억은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단지 가순이를 보고 그 뒤로 그 여자를 따라간 기억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랄 일이었거든요. 무슨 귀신에게 홀린 것도 아니고 그 동네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이사를 갔어도 길을 헤맬 리가 없잖아요. 저도 그 친구 집에 처음 갔을 때 친구가 알려준 대로 그냥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되는데 골목도 일자라서 길을 잃을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 일이 어떻게 말이 안 되게 벌어졌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기이한 건 그때 친구가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기분이 좀 이상하다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그만 얘기하자는 말 대신 술 한잔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술을 마시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친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다순이가 죽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순간 친구와 같은 문자 알림을 받았고 둘 다 너무 놀랐어요. 바로 그날 친구와 저는 옷을 갈아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또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장례식장에 도착한 후 잠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저도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었는데 누군가 말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말은 친구도 들었고 그 순간 친구가 몸을 돌리려 했지만 저는 그만두자고 말렸어요.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좀 이상했으니까요. 그래도 친구는 말하려고 했겠지만 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불편하게 느껴져서 말렸죠. 우리는 장례식장을 떠나 저희 집 근처의 호프집으로 가서 술을 한잔하고 나서 친구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그 길을 가면서 친구가 가순이를 봤다는 그 점자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점자를 지나갈 때 저도 한번 쳐다봤습니다. 다행히 그 점자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고 그분은 조용히 그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시더니 불안한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그 할아버지가 뭔가를 보고 계셨다면 저에게 뭔가가 보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일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친구가 가신이를 보고 2시간 넘는 시간이 기억이 나지 않게 되고 그 다음 날 가신이가 죽었다는 문자를 받을 상황에서 그게 반신이 기군 파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친구가 본 글 점자에서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보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오늘의 귀감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